잠들기 전 영화와 함께 편안한 밤을 채워드리는 시간, 잠 못 드는 당신의 귓가에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2025년 11월 1일 유튜브와 치직에서 공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이트 시네마에서는 프레이 감독의 신작 프레데터 죽음의 땅을 시작으로 지구를 지켜라를 리메이크한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화제작 부고니아, 그리고 위키드와 지금 만나러 갑니다 등 반가운 재개봉작까지 이번 주 극장가를 풍성하게 채워줄 신작 및 재개봉작들을 꼼꼼하게 소개해드리고요. 지금 목이 좀 덜 풀렸습니다. 목이 좀 덜 풀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조금씩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사소한 변화도 알아봐 주시는 우리 은하는 크림빵님 너무 감동인데요. 이어서 듄의 드니 빌레브 감독이 차기 제임스 본드의 연출을 맡게 되었다는 소식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년 비엘은 안드레센의 추모 소식, 넷플릭스를 휩쓴 K-팝 데몬 헌터스의 흥행 기록, 그리고 다시 경매에 나온 대종상 영화제의 위기까지 한 주간의 다양한 영화계 소식들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로는 영화 30일의 콤비였던 남대중 감독과 김하늘 배우의 재회 퍼스트 라이드에 대한 후기와 변성현 감독과 설경구 배우가 다시 만난 넷플릭스 영화 굿뉴스에 대한 후기까지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유튜브 멤버십 구독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뮤직에서 나이트 시네마 검색해서 들으시면 더 쾌적하게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추천과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이트 시네마 유튜브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감사한 분들 기억하고 가겠습니다. 바이올렛 유님, 달순의 스파이님, 나사님, 푸파퐁커리님, 붉은 눈의 뻐꾸기님, 김태연님, 임판우님, 각각님, 베라설의원님, 파인님, 크리스님, 샤이님, 바바님, 초롱이님, 초자연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댓글이 좀 많아서 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5주차 영화뉴스 팟캐스트에 소대가리님이 알차다, 윤부리너님이 잘 듣겠습니다 남겨주셨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파랑1님이 안녕하세요. 세계의 주인은 크게 기대 안 하고 봤는데 최근 한국 영화 중 가장 좋았던 작품이었습니다. 풀어내는 이야기가 생생하고 등장인물들 각자 자신만의 세계를 잘 보여줬다고 할까요? 배우들의 연기 또한 과정 없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서 더 몰입해서 봤습니다. 8번 출구는 초반에 1인칭 시점에서 자연스럽게 3인칭으로 전환되는 과정부터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전체적으로 영화의 완성도가 생각보다 높았고요. 어떤 메시지를 강요한다기보다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희는 어때? 하고 넌지시 제시하는 느낌이라 더 괜찮았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말씀처럼 저도 세계의 주인이 최근 관람한 한국 영화 중에 단연 최고고요. 저에게는 2025년 처음으로 별 5개짜리 영화였습니다. 등장인물들 각자 자신만의 세계를 잘 보여줬다라는 말씀이 정확하신 것 같은데, 영화가 그 세계들을 섬세하게 쌓아 올리는 그 방식이 참 좋았던 작품이죠. 그리고 배우들의 연기도 대단했습니다. 특히 주인이를 연기한 서수빈 배우의 생활 연기는 신인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였죠. 기대 없이 보셨기 때문에 감동이 더 크셨을 것 같습니다. 8번 출구는 말씀하신 것처럼 초반에 그 1인칭에서 3인칭으로 넘어가는 그 연출이 저도 인상 깊었고요. 요런 시점 전환 좋아하시면은 그 한국 액션 영화 악녀 보셔도 초반에 그런 비슷한 짜릿한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거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완성도가 생각보다 높았다라는 점에도 공감하고요. 저도 원작이 워낙 단순해서 큰 기대를 안 했는데 생각보다 꽤 잘 만들어서 놀랐던 기억입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좀 넌지시 제시하는 느낌이라고 해주셨는데 저는 다소 좀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10월 3주차 영화뉴스 팟캐스트에 윤가님이 전 나씨님의 목소리와 말투가 너무 좋습니다. 방송에서 하시는 말씀 드리면은 고상 떤다는 느낌은 개인적으로 전혀 없고요.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요 팟캐스트에서 제가 악플 읽기를 했었죠. 거기에서 이제 저한테 고상 떠는 것 같다, 가식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헤라님은 이웃집 아저씨 같습니다 라고 하는데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제가 노린 느낌이 그런 느낌이죠. 근데 사실 고상 떠는 거 맞고요. 방송에서 말고 실제로 만나면은 가면 벗고 탈춤 추면서 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응원 감사합니다. 벗는다고요? 라고 하는데 가면을 벗는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가면을 벗는 겁니다. 제가 가면을 벗는다라고 하니까 우리 은하는 크림빵님이 어디 가면 벗냐고
어디 가면 벗냐가 아니라 가면을 벗는다라는 겁니다. 어디 가면 벗어요가 아니라 자, 알았어요. 마스크를 벗는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디 가면 벗는다가 아니고요. 얼굴에 쓰는 그 탈을 벗는다. 탈이가 아니죠. 그 탈을 벗는다라는 겁니다. 헤라님 법방 아니고요. 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제가 영화 이야기할 때는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다가 꼭 이런 뭐 벗는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은 신이 나가지고 이제 채팅을 치기 시작하는데 네, 여러분 영화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랑일님이 트론 RS는 용두삼입니다. 영화 초반에 굉장히 화려한 그래픽과 음악이 눈과 귀를 사로잡지만 갈수록 그저 그런 뻔한 이야기로 흘러갈 뿐이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그 이후의 이야기가 뻔하게 흘러간다라기보다는 트론 시리즈가 지켜온 어떤 뭐랄까 정체성? 이게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세계를 어떻게 시각화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에 충실했던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번 작품에서는 AI인 RS가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AI 시대에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기도 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뭐 영화에 대한 감상은 충분히 개인 차가 있을 수 있는 거지만 이 파랑일님이 뭐 후반부의 스토리에 아쉬웠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굴 후기에 DUD님이 마지막 사진 보고 아이고 힘들었겠구나 라고 납득해버린 내 인성이라고 해주셨는데 뭐 아주 솔직한 생각을 남겨주신 것 같고, 근데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그 순간이야말로 연상호 감독이 관객에게 의도했던 영화적인 체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영화를 보는 내내 뭐 얼마나 끔찍하길래 저럴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사실 그 생각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도 그 마지막 사진을 보는 순간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는 영화의 주제를 누구보다 잘 느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극하문 님이 오랜만에 몰입하면서 본 한국 영화였습니다. 영화 티켓값이 비싸서 극장이 다 망하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재미있게만 만들면은 극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다 그냥 가서 봅니다. 그냥 존나 재미없게 만드니까 안 보는 것 뿐입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얼굴을 몰입해서 보신 것 같고요. 물론 이 티켓 가격 같은 현실적인 문제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결국 관객의 발길을 극장으로 향하게 하는 거는 잘 만든 이야기 그 자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어느 하나만의 문제로 지금 이런 위기가 왔다기보다는 이 말씀하신 재미있는 이야기의 부재, 티켓값의 상승, 이런 모든 게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귀타귀 영상에 하이하이님이 그 당시에는 걸작이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옛날 리뷰 영상인데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변에도 귀타귀 인생 걸작으로 꼽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저도 그 당시에 인상 깊게 봤었고, 이 영화를 계기로 고전 홍콩 강시 영화들에 관심을 좀 가졌던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티빙 웨이브 왓챠에서 서비스되고 있으니까요. 강시 영화의 걸작이 궁금하다 이런 분들은 이 귀타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번 출구 리뷰 영상에 소대가리님이 백룸 무서워 요새 일본 폼 좋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요즘 그 일본 애니메이션을 포함해서 괜찮은 일본 작품들이 많이 개봉을 했죠. 근데 8번 출구는 본 사람들은 다 괜찮다고 하는데 그에 비해서 실질적인 국내 흥행은 다소 좀 더딘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이런 그 공간이 주는 압박을 경험을 하려면은 극장 관람이 최적이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극장 관람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댓글에서 무섭다고 하신 백룸에 대해서 제가 지난 리뷰 때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이 백룸은 인터넷에서 시작된 일종의 도시괴담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고요. 어떤 사람이 우연히 현실 세계의 벽이나 바닥을 통과해서 텅 비어 있고 기묘한 공간에 갇히게 된다라는 그런 설정을 이제 백룸이라고 합니다. 제가 8번 출구 리뷰에서 백룸을 언급했던 이유는 영화 속에 이런 끝없이 반복되는 지하도 역시 이런 백룸과 아주 비슷한 개념의 공간이었기 때문이고요. 리뷰에서 함께 언급했던 리미럴 스페이스의 가장 유명한 예시가 바로 이 백룸이거든요. 리미럴 아닙니다. 욕 아니고요. 리미럴이 아니라 레이미럴, 리을입니다. 리미럴, 리은 아닙니다. 이거 조심해서 읽어야 됩니다. 어쨌든 이 리미널 스페이스가 뭔지도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A 장소에서
B 장소로 넘어가기 위한 그 중간 지점, 즉 이 경계나 과도기에 있는 공간을 이야기를 하고요. 예를 들면은 뭐 복도나 계단, 아니면 텅 빈 공항 터미널이나 뭐 기차역, 뭐 텅 빈 거리, 뭐 주유소, 텅 빈 학교, 뭐 요런 것들을 이제 리미널 스페이스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이런 공간들이 보통은 우리가 이 목적지를 가기 위해 잠시 거쳐가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별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지만 막상 그 공간에 아무도 없이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게 되면은 왠지 모르게 낯설고 뭔가 좀 기묘하고 불안하거나 비현실적인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8번 출구에 나오는 지하도 역시 지하철역에서 지상 8번 출구로 나가기 위한 경계이자 과도기적인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을 끝없이 반복하게 만들면서 리미널 스페이스의 특유의 기묘함과 불안함을 이제 연출을 한 거죠. 백룸은 이런 리미널 스페이스의 개념이 공포스러운 도시괴담으로 발전한 유명한 사례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설명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쿠조쿠주님이 스토리 없는 IP 원작으로 최대치로 끌어낸 것 같다라고 이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원작 게임은 뭔가 스토리가 있다라기보다는 이 틀린 그림 찾기라는 아주 단순한 규칙이 전부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이걸 어떻게 장편용어로 만들지라고 좀 기대 반 걱정 반이 있었는데, 근데 그 단순한 룰에 죄책감이나 뭐 사회적인 무관심 이런 서사를 영리하게 덧붙여가지고 원작과는 또 결이 다른 그런 작품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그리고 골라님이 후기를 보려고 8번 출구 보고 시청했습니다. 평들이 상당히 좋던데 나시님도 좋게 보셨군요. 게임의 분위기를 그대로 옮겨온 듯한 영상미가 놀랍더라고요. 원테이크 장면들이 확실히 몰입감이 좋았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8번 출구보다 깨똑깨똑 알람음 성대모사가 더 무섭다고 느껴지네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제가 옳게 읽은 게 맞다면은 제 리뷰를 듣기 위해서 8번 출구를 보셨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 너무 감동적이고요. 이 전후 관계가 있잖아요. 영화를 보고 나서 이 영화에 대한 리뷰를 찾아 듣는 게 아니라 이 리뷰를 듣기 위해서 영화를 찾아보는 이게 리뷰어 입장에서는 진짜 최고의 극찬이거든요. 너무 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골라님 말씀처럼 원작 게임 특유의 그런 분위기를 영상으로 정말 잘 옮겨왔더라고요. 특히 롱테이크 기법의 연출은 공간감을 살리는데 탁월한 기법이죠. 그래서 관객까지 같이 그 공간을 걷는 듯한 몰입감과 불안감을 만들어내는 게 좀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제가 깨똑깨똑 이 알람음 따라한 거는 지난 시간에 우리 초자연님이 극장 빌런 이야기를 하다가 깨똑깨똑 그게 계속 울렸는데도 진동으로 안 바꿨던 그런 빌런이 있었다. 뭐 그 이야기에서 제가 깨똑깨똑 그 효과음을 이렇게 흉내를 냈는데, 편집하면서 제가 들어봐도 조금 기괴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보다 더 무서웠다고 하시니까 앞으로는 살살 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계의 주인 영상에 쿠조쿠조님이 윤레다 히로 가은이라고 남겨주셨는데, 세계의 주인의 윤가은 감독을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라고 비유를 하신 것 같아요. 이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 아이들의 시선으로 어른들의 세계를 보여주시는 분이시고, 그 안에 복잡한 감정들을 섬세하게 그리는 분이시죠. 윤가은 감독 역시 우리들이나 우리 집을 거쳐서 이번 세계의 주인까지 아이들이나 청소년의 내면을 정말 따뜻하면서도 깊이 들여다보는 독보적인 연출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작품 속에 특유의 따뜻한 휴머니즘이 느껴진다라는 면에서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저도 드네요. 네, 댓글 감사합니다. 마스터 반열에 오르신 감독님이라고 하는데 공감하고요. 이 연상호 감독이 윤가은 감독님 보고 따뜻한 거장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100% 공감합니다. 그리고 쿠조쿠주님이 세계의 주인 4D관 상영은 4DX 채울 게 없어서가 아니라 스크린 쿼터 채우기용으로 들어간 거라고 하네요. 덕분에 관 하나 더 확보해서 세계의 주인에게 호재이긴 하지만 극장도 특별관을 팔아서 남기는 부분도 큰데 특별관은 쿼터에서 제외해줬으면 하는 양가 감정이 교차합니다. 물론 인디 영화 파이팅입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이 세계의 주인이 4DX 상영관에 걸려 있으니까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하는데, 지금 4DX관에 걸만한 마땅한 영화가 없으니 그냥 일반 상영으로 걸어 놓는 거다. 세차장 장면에서 물 뿌려주고 이런 효과 없다 라고 이제 글 쓴 것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신 것 같은데요. 이 4DX 상영관에 스크린 쿼터라는 현실적인 배경이 있었다는 거는 저도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덕분에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었네요. 짚어주신 것처럼 이 세계의 주인 같은 훌륭한 작품이 관 하나라도 더 확보해서 좀 더 많은 관객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거는 이 작품의 팬으로서 좀 기쁜 일이긴 하지만, 동시에 이 특별관의 본래 목적이나
극장의 어떤 수익 구조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 양가 감정이 교차한다라는 말씀에 공감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라도 더 많은 분이 이 영화를 만날 기회가 생긴 것은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쿠조쿠조님 마음처럼 좋은 인디 영화들을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소대가리님이 나이트 극찬이라고 하셨는데 소대가리님도 어서 보시고 후기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계태엽 오렌지 리뷰 영상에 BH뮤직님이 저는 걸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요된 선은 선한 것인가? 인간의 자의적인 타락, 사회 시스템에 의한 강요 및 탄압 두 가지 중 무엇이 더 악한 것인가? 이런 거대한 윤리적 딜레마를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알렉스의 악행, 루도비코의 실험, 다시 사회로 돌아온 알렉스의 모습을 보여주는 서사 구조가 매우 잘 짜여져 있었고 악행을 극대화시키는 비현실적이고도 불편한 연출도 훌륭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폭력성과 선정성이 짙었던 것은 윤리적 딜레마를 완벽히 형성하기 위한 감독의 의도로 보였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은 다른 것이기에 싫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깊이 공감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영화 역사상 최고의 걸작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말씀처럼 많은 분들이 걸작으로 꼽는 작품이죠. 시계태엽 오렌지. 근데 저는 이 댓글에 남겨주신 그런 의미들보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런 자극적인 연출들이 너무 불쾌하게 다가오는 작품이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나는 어디 가서 시네필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라는 것을 실시간으로 다짐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이런 작품들을 보면서 이런 표면적인 자극보다는 이렇게 자극적인 연출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경지에 오르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언젠가는 그런 경지에 오르겠죠, 저도. 이제 10월이잖아요. 그래서 10월 한 달간 팟빵에서 댓글 달아주신 순위, 청취 순위, 좋아요 순위 이렇게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팟빵인데요. 먼저 10월 한 달간 댓글 순위는 파랑1님, 코코아 마녀님, 베리베리 후레쉬베리님, 넘버 41 커트킴님 요 순위로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취 시간 수는 1위가 내가 신사님, 10606141님, 1002928님, 자몽몽이님, 빅파13님, FFDDD님, 리키캉님, 푸올짱님, 안톤마마님, 그리고 미누도리님 요렇게 1위부터 10위까지 청취 시간을 달성해 주셨네요. 그리고 좋아요 수는 제가 1등을 했고요. 2등부터 저녁은 간단히님, 달구벌 왼손잡이님, 별이님, 윤니스님, 10889885님, 마녀키키님, 섹스전도사님. 이 닉네임 그대로 읽은 겁니다. 그리고 파랑1님, 그리고 가려운턱님, 네, 좋아요까지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를 또 닉네임인데 다르게 읽어버리면 또 이제 그분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상위권에 랭킹 되신 분을 제가 다르게 읽기는 좀 못해서 부득이하게 풀 닉네임으로 읽었습니다. 오늘 주제가 통일성이 있네요. 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제가 의도하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 근황 토크는 조금 무거운 주제를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밤이었죠.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정말 우리 사회에 큰 상처를 남긴 대규모 압사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헬로윈을 즐기기 위해서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모였는데 해밀턴 호텔 옆에 있는 그 좁고 경사진 골목에 사람들이 과도하게 몰리면서 결국 비극이 벌어졌죠. 이 참사로 2023년 1월 공식 집계 기준으로 159명이 사망했고 19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희생자 대부분이 20대와 30대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받은 충격이 정말 더 컸던 것 같고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에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낸 사건이었고 3년이 지난 2025년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안전과 기억이라는 아주 무거운 과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참사 초기부터 이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는 지적이 쏟아졌죠. 헬로윈 기간에 10만 명 이상 모일 거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었는데도 지자체나 경찰이 구체적인 인파 관리나 안전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위험이 높은 그 좁은 골목에 대해서 일방 통행을 유도한다거나 인원을 통제하는 그런 즉각적인 현장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특히 참사가 발생하기 4시간 전부터
압사당할 것 같다라는 다급한 112 신고가 11건이나 접수가 됐는데 경찰은 이 중에서 단 4건만 현장에 출동하는 등 부적절하게 대응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2025년 10월 23일에 발표된 정부 합동감사 결과는 이런 총체적인 부실을 공식적으로 확인시켜줬습니다. 경찰청이 참사 당일에 대통령실 인근 집회에 경비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한 반면에 이태원 일대에는 경비 인력을 전혀 배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경비 수요가 갑자기 늘어난 게 이태원 일대의 안전관리에 공백을 만드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겁니다. 또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같은 주요 지휘관들은 사고를 늦게 인지하고 현장 지휘에도 소극적이었고요. 유관기관들끼리 상황을 전파하고 협조하는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초동 대처나 구조가 더 늦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참사 3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 그리고 희생자 추모를 위한 노력들이 여러 방향으로 진행되고는 있습니다. 먼저 책임자 처벌 재판을 살펴보자면 참사 대응에 부실했던 혐의로 기소된 주요 관계자들의 형사재판이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2024년 9월에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1심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고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같은 다른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 역시 1심이나 항소심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5월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죠. 이 법안에 따라서 독립적인 조사를 수행할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즉 특조위가 2024년 9월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특조위의 활동 시작이 순탄치가 않았더라고요. 정부가 사무처장 임명을 석 달 넘게 미루는 등 진통을 겪었고요. 결국 참사가 발생하고 963일 만에 2025년 6월 17일에서야 첫 조사에 착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활동기한은 2026년 6월까지로 유가족들이 신청한 사건이나 직권으로 선정한 사건들이 합쳐서 총 102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사 1주기와 2주기에 이어서 2025년 10월 29일 3주기를 맞아서도 서울광장 합동 분향소 12구 기억과 안전의 길을 비롯해서 전국 각지에서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가족분들과 시민사회 단체들은 여전히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구 이태원 참사 피해 구제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피해자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5월 20일까지 피해자 신청을 받고 있고요. 정신치료나 치유, 휴직 같은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참사에 대한 소식들을 쭉 따라오면서 가장 마음속에 남았던 것은 유가족분들의 메시지였습니다. 솔직히 만약 제가 참사 유가족이었다면은 헬로윈이라는 그 단어만 들어도 그날의 악몽이 떠올라서 숨이 막힐 것 같은데요. 그런데 2023년에 진행된 인터뷰에서 유가족분들이 이런 메시지를 전하시더라고요.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도 존중한다. 다만 즐기면서도 우리 아이들을, 그날의 희생자들을 기억해달라라고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용기와 성숙함에서 나온 것인지 제가 감히 온전히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그저 잊혀지지 않기만을 바라는 그 마음, 사회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희생자들이 기억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정말 무겁고 숙연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축제를 즐기실 분은 즐기시되 그날 떠나간 생명들을 마음 한편에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런 참사가 있었던 날에 놀 생각을 하냐라고 손가락질을 하거나 조용히 추모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지겹다, 그만 좀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삼가하는 것이 좀 더 성숙한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태원 참사는 단순한 사고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의 안전 시스템과 공동체의 성찰을 요구하는 사건으로 남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이어가면서도 유가족분들의 아픔을 헤아리고 희생자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개봉 영화 소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는 11월이지만 이 추위를 단번에 날려버릴 뜨거운 신작 소식부터 재개봉작 소식까지 차근차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영화는 프레데터 죽음의 땅입니다. 우리가 알던 그 프레데터 시리즈가 맞는데요. 연출은 프레이를 통해서 시리즈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었던 댄 트랙턴버그 감독이 다시 한번 맡았습니다. 심지어 각본 작업에도 댄 트랙턴버그 감독과 패트릭 아이슨이 함께 참여했다고 하니까요. 완성도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죠. 그리고 늘 인간 사냥꾼의 입장에서 그려졌던 프레데터가 이번에는 시리즈 최초로 주인공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이끌어 간다라고 합니다. 기존 팬들은 물론이고 새로운 관객층까지 사로잡으려는 야심이 엿보이는데요. 영화의 무대는 우주에서 가장 위험한 곳으로 불리는 외계 행성 칼리스크입니다. 클랜에서 인정받고 싶은 어린 프레데터 덱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첫 사냥을 나서게 되죠. 낯선 행성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신참 프레데터 덱이 뜻밖의 존재와 동맹을 맺게 됐는데요. 그 상대는 바로 휴머노이드 티아입니다. 이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존재가 칼리스크 행성의 이름 모를 다양한 크리처들과 맞서 극한의 생존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프레데터의 성장 서사이자 사냥 본능을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버디무비의 요소까지 갖추고 있다라고 하네요. 휴머노이드 티아 역은 엘 패닝이 맡았고요. 주로 로맨스나 드라마 장르에서 연기를 보여줬던 그녀가 이번에는 기존의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강렬한 액션은 물론 광기 어린 모습까지 선보인다고 하니까요. 연기 변신이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주인공인 신인 프레데터 덱의 역은 이거 이름이 진짜 역대급으로 어렵거든요. 자, 한 번에 제가 발음할 수 있는지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한숨 읽기 챌린지 해보겠습니다. 디미트리우스 슈스터 콜로아바탕키 실패. 자, 이트 갑니다. 이트. 디미트리우스 슈스터 콜로아바탕키라는 배우가 연기합니다. 슈트를 입고 감정을 표현해야 하는 만큼 쉽지 않은 역할이었을 텐데요. 프레데터로서의 성장과 내적 갈등을 깊이 있게 그려냈다라고 하네요. 러닝타임은 107분입니다. 국내 언론 시사회가 진행이 됐는데 호평이 이어지고 있어서 저 역시도 기대하고 있는 작품이고요. 지금 예매를 해놨습니다. 보고 후기 말씀드릴게요. 이어서 소개해드릴 작품은 아마 올 하반기 가장 기묘하고도 뜨거운 화제작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부고니아입니다. 감독은 가여운 것들 더 페이버릿으로 우리에게 충격과 감탄을 동시에 안겨줬던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점은 이 부고니아가 바로 한국 영화 장준환 감독님의 걸작 지구를 지켜라를 원작으로 한 리메이크 작품이라는 겁니다. 장항준 감독 아닙니다. 사람들이 장항준 감독으로 많이들 오해하시던데 장항준 감독이 아니라 장준환 감독님입니다. 다른 분이세요. 네. 이 한류가 여기에서도 느껴집니다. 이 란티모스 감독의 페르소나라고 할 수 있는 엠마 스톤이 이번에도 함께 하고요. 두 사람이 벌써 4번째로 호흡을 맞추는 작품이라고 하는데 거의 헐리우드의 변선형과 설경구죠. 엠마 스톤은 대기업 CEO 미셸 역을 맡았고요. 그리고 연기력이라면 두말할 필요가 없는 제시 플레먼스가 테디 역을, 알리시아 실버스톤이 테디의 엄마 역을, 그리고 에이단 델비스가 돈 역으로 출연을 합니다. 장르는 란티모스 감독답게 블랙 코미디이면서 동시에 범죄와 스릴러 요소를 갖추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렇다면은 이 지구를 지켜라가 란티모스의 세계관 안에서 어떻게 재탄생했을까요?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음모론에 깊이 사로잡혀서 외계인의 지구 침공설을 맹신하는 두 청년이죠. 테디와 돈이 있습니다. 이들은 엠마 스톤이 연기하는 대기업 CEO 미셸을 외계인이라고 멋대로 착각하고 급기야 그녀를 납치하는 황당한 사건을 벌입니다. 특히 테디에게는 나름의 절박한 사연이 있는데요. 자신의 어머니가 식물인간이 된 이유가 외계인의 생체 실험 때문이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셸을 통해서 지구를 구하겠다는 어딘가 뒤틀린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죠.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심리적인 갈등과 긴장감을 그리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원작 지구를 지켜라의 주요 서사는 그대로 가져가되 CEO 캐릭터를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꾸는 등 일부 설정은 현대적으로 재해석됐다라고 하고요. 영화의 제목인 부고니아는 고대 그리스에서 죽은 소의 몸에서 벌이 태어난다라고 믿었던 오해, 그리고 벌의 신성한 상징과 연결된 의식에서 유래한 단어라고 하는데요. 영화 속에서 벌이 매우 중요하고 상징적인 존재로
주제로 다뤄진다고 하니까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생각하면서 보는 것도 재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엠마 스톤의 삭발 장면이나 벌과 관련된 상징적인 연출 등 배우들의 파격적인 연기 변신도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러닝타임은 119분으로 2시간 남짓 됩니다. 올해 가장 뜨거운 화제작을 극장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예매해놨는데 이거 일반 관객 시사회가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반응들이 이 해외에서는 분명히 막 극찬 일색이었다라고 들었는데 이 일반 관객 시사회 반응은 약간 좀 미적지근한 그러니까 막 되게 별로야 이런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와 막 진짜 명작이다 이런 반응도 잘 없는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개봉작 중에는 서늘하고 강렬한 한국 영화도 있습니다. 바로 구원자인데요. 장르는 미스테리 오컬트 스릴러이고 연출은 신준 감독이 맡았습니다. 제목은 구원자인데 분위기는 정반대인 것 같죠. 이 작품은 기적과 저주가 동등한 가치로 맞바뀌게 된다는 이런 상상력에서 출발하는데요. 배우들의 조합도 흥미롭습니다. 매 작품마다 화면을 압도하는 김병철 배우가 영범 역을, 송지효 배우가 선희 역을, 그리고 김희열아 배우가 춘서 역을 맡아서 세 사람의 연기 대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김희열아 배우의 경우에는 학폭 논란 이후의 첫 작품이죠. 최근 기사를 찾아보니까 당사자들과 만나서 잘 얘기했고 서로의 삶을 응원하기로 잘 마무리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된 것 같더라고요. 원만하게 이야기가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러닝타임은 103분, 관람 등급은 15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도시 생활에 지친 의사 영범과 아내 선희 부부는 가족의 재활을 위해서 시골 마을 오봉리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의문의 노인을 만난 후 부부에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교통사고로 움직일 수 없게 된 아들 종훈이 다시 걷게 되는 그야말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 축복의 땅처럼 보였던 오봉리에는 끔찍한 법칙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 가족에게 일어난 기적이 마을의 다른 가족 춘서와 아들 민재에게는 끔찍한 저주가 되어서 돌아오는 등가교환의 형상이 발생한 거죠. 마을 전체의 불행과 기적이 계속 맞바뀌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주민들의 불안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영화는 이 기적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 그리고 기적을 향한 인간의 욕망과 불안감을 스릴러 장르 안에서 파고든다라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극장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어주는 영화 한 편이 또 개봉을 하는데요. 중국 영화 난징 사진관입니다. 러닝타임은 137분, 관람 등급은 15세 이상 관람가이고요. 영화의 배경은 1937년 난징 대학살 당시입니다. 이야기는 난징의 한 사진관에 숨어 지내던 평범한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들은 일본군 사진사의 현상 작업을 강요당하며 하루하루를 위태롭게 버티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아창은 우편 배달부로 오인받아서 다행히 목숨을 부지하게 된 인물인데요. 이 아창이 사진관 주인, 그의 가족, 그리고 다른 피난민들과 함께 사진을 인화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들은 자신이 인화하던 필름 속에서 일본군이 자행한 끔찍한 학살의 증거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고요. 이 순간부터 생존에 대한 극한의 두려움과 이 참혹한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라는 용기가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영화는 이 사진이라는 기록 수단을 매개로 침묵과 망각을 거부하고 목숨을 걸고 저항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슴 먹먹하게 그려낸다라고 하네요. 중국에는 지난 7월에 먼저 개봉을 했는데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중국 박스오피스 1위는 물론이고 무려 30억 위안, 한화로 환산하면은 5,883억 원 이상의 엄청난 흥행 수익을 기록했다라고 하네요. 단순히 흥행만 성공한 것이 아니라 창춘영화제 등 여러 영화제에서 작품상, 감독상 등을 수상하면서 예술성과 대중성을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난징 대학살이라는 다루기조차 힘든 무겁고 잔혹한 소재에도 불구하고 그 참담한 속에서 피어나는 인간성과 기억 그리고 저항의 힘을 세밀하게 조명했다라는 점에서 국내외 평단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개봉작들을 쭉 훑어보다가 유독 제목에서부터 마음이 쿵 내려앉는 영화 한 편을 발견을 했는데요. 제목이 조금 충격적인데 바로 엄마를 버리러 갑니다입니다. 이 작품은 한국과 베트남의 합작 휴먼 드라마이고요. 연출은 모홍진 감독이 맡았습니다. CGV에서 단독 상영이 되고 러닝타임은 118분, 등급은 12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영화는 알츠하이머에 걸린 엄마와 그 곁을 지키는 아들의 여정을 그립니다. 베트남 호치민에서 이발사로 일하는 아들 환은 알츠하이머를 앓는 어머니 레티안을 돌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치료와 간병에 환은 조금씩 지쳐갑니다. 어머니 레티안은 자꾸만 과거 한국을 그리워하며 한국에 가야 한다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그러던 중 환은 어머니의 기억 속에만 존재하던 인물들, 그리고 한국에 있는 형의 존재까지 알게 되면서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베트남에서 한국으로의 긴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이 여정은 가족과의 기억, 그리고 돌봄의 끝에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마주하게 되는 시간이 됩니다. 한국에 도착한 환은 죄책감과 책임감, 가족 간의 거리와 진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 어머니와 얼마 남지 않은 소중한 시간, 그 마지막 여행을 함께 하게 됩니다. 정의로 배우가 어머니의 전남편인 정민 역으로 특별 출연하는데요. 심지어 노게런티로 출연했다라고 합니다. 한국과 베트남의 교류의 상징적인 역할로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 영화가 특별한 이유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족애나 모성을 무조건 아름답게만 포장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간병과 돌봄의 현실적인 무게, 그리고 그 사랑의 한계까지도 솔직하고 깊이 있게 성찰한다라고 하고요. 효라는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접근이 시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극적인 눈물 대신에 배우들의 절제된 연기를 통해서 아시아의 가족 문화, 간병의 현실, 그리고 이민자로서의 경험을 섬세하게 담아낸다라고 합니다. 이미 베트남에서는 200만 관객을 동원하면서 2025년 최고의 가족 영화라는 극찬을 받았다라고 하네요. 한국에서는 CGV에서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소개해드릴 영화는 생명의 은인이라는 작품인데요. 장르는 휴먼 드라마이고 웹 예능 PD 출신인 박미리 감독의 첫 장편 데뷔작입니다. 러닝타임은 113분이고요. 등급은 12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영화의 이야기는 이제 막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한 아이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19살 보육원 출신의 자립준비 청년인 세정은 정착지원금 500만 원을 손에 쥐고 그토록 꿈꾸던 나만의 방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폐암 말기 시한부 판정을 받은 은숙이라는 여자가 세정 앞에 불쑥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어릴 적 세정을 구한 생명의 은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당장 수술비 500만 원을 빌려달라라는 황당한 부탁을 하죠. 세정의 입장에서는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세정은 곧 은숙 역시 자신 못지않게 외롭고 결핍이 많은 사람인 것을 느끼게 되고요. 그렇게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두 사람의 기묘하고도 운명적인 동행이 시작이 됩니다. 두 인물은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존재가 되어가면서 삶의 의미와 진짜 생명의 은인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 영화는 가족이 없는 청소년의 자립 문제, 시한부 인물의 외로움, 그리고 돈을 둘러싼 현실적인 갈등과 공감이라는 동시대의 사회 문제를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냅니다. 올갈, 현실적인 감성과 따스한 시선으로 우리에게 가족 연결 그리고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영화라고 하네요. 이제는 분위기를 완전히 좀 바꿔보겠습니다. 개봉작 리스트를 보다가 제 눈을 의심한 영화가 한 편이 있는데요. 바로 곰돌이 푸, 피와 꿀 2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친구 꿀단지를 사랑하는 귀여운 푸가 아니고요. 영화 제목 그대로 슬래셔 호러 영화입니다. 그야말로 동심파괴 복수극의 주역이 되어서 충격적인 속편으로 돌아갔는데요. 연출은 1편과 같은 감독이 다시 한번 맡았습니다. 러닝타임은 93분이고요. 장르는 슬래셔 호러 스릴러입니다. 피와 꿀 유니버스의 본격적인 확장을 알리는 작품이고요. 등급은 당연히 18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전작에서 인간에게 버림받았던 푸와 피그렛 기억하시죠? 이들이 복수심과 증오에 가득 차서 돌아왔습니다. 심지어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죠. 티거와 아울 등 새로운 동료들과 손을 잡고 자신들의 터전이었던 숲을 벗어나서 드디어 인간 세상인 마을로 향합니다. 푸 일당은 숲속에서의 학살을 넘어서서 이제 마을 청년들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번 2편은 1편보다 제작비가 10배 이상 투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특수효과와 잔혹도가 대폭 업그레이드 되었다라는 뜻이겠죠. 유전 실험이라든가 부활 능력을 가진 괴물이라든가 이런 B급 슬래셔 영화들의 설정이 대거 추가가 돼서 인간들의 세상을 진짜 악몽으로 만든다라고 합니다. 1편 국내 개봉했습니다. 놀랍게도 국내 개봉했습니다.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했습니다. 해외 반응이 흥미로운데요. 로튼토마토나 메타크리틱 같은 평론 사이트에서는 혹평을 면치 못했지만 오히려 이 컬트적인 매력 덕분에 마니아층은 열렬한 지지를 보냈으며 박스오피스에도 흥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심지어 논란 속에서도 3편 제작이 이미 결정되었다라고 하네요. 푸가 건방지게 바지를 입고 있다고.
바지마저 벗고 있었으면 또 탈의 얘기하시죠. 네, 또 옷 벗는 얘기 또 하신다. 자극적인 설정과 우리가 알던 캐릭터의 뒤틀린 변신, 그야말로 동심을 파괴하는 슬래셔물을 통해서 독특한 호러 경험을 원하시는 매니아 관객이라면은 곰돌이 푸, 피아골 2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작 영화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많은 분들의 인생 영화로 꼽히는 반가운 작품들의 재개봉 소식도 두 편이나 있습니다. 먼저 전 세계를 초록빛으로 물들였던 영화 위키드입니다. 11월 19일에 드디어 속편인 위키드 포굿이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바로 그 속편을 만나기 전에 전작의 감동을 다시 한번 스크린으로 체험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번 상영은 11월 18일까지 2주 동안만 진행이 되고요. 전국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고 티켓 가격도 10,000원으로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분 좋은 혜택이 하나 더 있는데 이번 재개봉을 관람하는 모든 관객분들에게 곧 개봉할 속편 위키드 포굿을 5,000원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을 증정한다라고 합니다. 위키드가 어떤 영화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오즈의 마법사 이야기를 서쪽의 사악한 마녀 엘파바와 북쪽의 착한 마녀 글린다의 시점에서 새롭게 해석한 동명의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원작으로 하고 있고요. 이 뮤지컬도 사실 오즈의 마법사의 팬픽을 원작으로 하고 있죠. 감독은 존 추 감독이 맡았고 뮤지컬 넘버의 작곡가인 스티븐 슈워츠가 음악을 담당했습니다. 하우스님은 위키드는 감성이 안 맞습니다 라고 하는데 저희 가족은 지금 이 포굿의 개봉만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애랑 같이 그 K-POP 데몬 헌터스 싱어로운 상영 보려고 극장 갔는데 그 포굿 그 등신대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저희 애가 빨리 개봉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엄청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네, 초록색 피부를 가졌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지만 자신만의 강인한 힘을 발견하려는 엘파바 역은 신시아 에리보가 맡았고요. 그리고 모두에게 사랑받는 금발 마녀지만 아직 진정한 본성을 깨닫지 못했던 글린다 역은 아리아나 그란데가 연기를 했죠. 이 두 사람이 예상치 못하게 만나서 갈등을 겪고 서로 친밀해지면서 진정한 우정을 깨달아가는 성장 이야기가 1편의 줄거리였습니다. 배우들의 극찬받는 연기는 물론이고요. 브로드웨이 원작의 환상적인 넘버와 세계관이 스크린에서 어떻게 재해석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관람 포인트겠죠. 러닝타임은 160분이고요. 전체 관람가로 온 가족이 즐기기에도 손색이 없습니다. 이미 뮤지컬 영화 사상 최고의 흥행 기록을 세웠고 평단과 관객 모두의 극찬을 받은 작품입니다. 속편 개봉을 앞두고 극장에서 다시 관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니까요. 2주 동안 위키드와 함께 오즈의 세계로 떠나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다시 만남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바로 2004년 일본을 대표하는 멜로 영화이자 수많은 분들의 인생 멜로로 기억되는 작품이죠. 지금 만나러 갑니다가 재개봉합니다. 올해가 바로 이 영화의 개봉 2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하는데요.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롯데시네마에서 단독으로 재개봉에 들어갑니다. 원작은 100만 부 이상 판매된 동명의 소설이고요. 주연으로는 이제는 만날 수가 없어서 더욱 그리운 이름이죠. 다케우치 유코가 미호 역을, 나카무라 시도가 남편 타쿠미 역을, 그리고 다케이 아카시가 아들 유우지 역을 맡았습니다. 장르는 멜로 로맨스 그리고 가족 드라마이고요. 러닝타임은 118분, 관람 등급은 12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줄거리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텐데 아내 미호는 비의 계절에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약속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죠. 홀로 남겨진 남편 타쿠미와 어린 아들 유우지는 그녀의 부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장마가 시작되자 미호가 두 사람 앞에 기적처럼 다시 나타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모든 기억을 잃은 상태이고요. 그럼에도 세 사람은 다시 한번 가족의 행복한 사계절을 보내게 되죠. 하지만 미호는 자신이 언젠가 다시 떠나야 한다는 운명을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의 의미와 사랑을 남기게 됩니다. 이 영화는 2004년 당시 일본 박스 오피스에서 48억엔을 돌파했을 정도로 큰 사랑을 받았고요. 국내에서도 큰 흥행을 하고 훗날 리메이크가 될 정도로 신드롬을 일으켰던 멜로 명작입니다. 참고로 국내 리메이크작은 보진 않았는데 평가가 그렇게 좋진 않으니까요. 보실 분들은 일본 원작을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가족과 사랑 그리고 인생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기적 같은 만남을 롯데시네마에서 만나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개봉작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어떤 영화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끌어당겼을지 궁금한데 어떤 선택을 하시든 그 영화가 여러분의 11월에 잊지 못할 2시간을 선물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영화 뉴스 시간인데요. 듄 시리즈의 드니 빌리브 감독이 26번째 제임스 본드 영화의 연출을 맡게 됐습니다. 이번 작품은 제임스 본드의 자꾸 본드라고 하게 되네요. 메가박스 제임스 본드
발음이 그렇게 되네요. 이번 작품은 제임스 본드의 기원, 즉 오리진 스토리를 다룰 예정이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대체 누가 다음 본드냐?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하겠죠. 제작진과 빌레브 감독은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영국 배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기준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정해졌는데요. 이것은 원작자가 구상했던 둔탁한 도구라는 이미지에 가장 가까운 연령대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본드 역의 캐스팅은 빌레브 감독이 듄 파트 3 작업을 마친 뒤인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고요. 이야기는 이안 플레밍의 초기 소설을 기반으로 젊은 본드가 해군에서 MI6로 넘어가 본격적으로 영영요원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조명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본드 영화 대체 언제쯤 만날 수 있는 걸까요? 말씀드린 대로 캐스팅이 2026년에 시작이 되니까 촬영은 2027년에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순조롭다면은 2028년 11월에 극장 개봉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다음 소식은 우리의 영원한 캡틴 크리스 에반스가 방패 대신에 기저귀를 들게 됐습니다. 드디어 아빠가 되었다라는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요. 크리스 에반스와 알바 바티스타 부부가 최근 첫 번째 딸을 조용히 출산했다라는 소식이 여러 주요 매체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2022년에 공식적으로 연인 관계를 공개한 이후에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가족에 대한 열망과 자녀 계획을 꾸준히 밝혀왔죠. 그리고 두 사람은 2023년 9월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 가족의 새로운 출발에 대해서 해외에서도 긍정적이고 따뜻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 역시도 이 출산 소식을 듣고 너무 반가웠고 아이가 행복한 가정에서 잘 크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한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년이라고 불렸던 배우가 있었습니다. 스웨덴의 배우이자 음악가였던 비에른 안데르센이 향년 70세로 별세하였습니다. 1955년생인 안데르센은 불과 16살의 나이에 출연한 베니스에서의 죽음 단 한편으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년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일약 월드스타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영화로 그의 최근 모습을 기억하실 텐데요. 2019년 아리에스터 감독의 화제작인 미드소마에서 단 역으로 출연을 했죠. 절벽의식에 나왔던 그 노인을 생각하시면 떠올리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의 삶과 영화계에서 겪어야 했던 아동배우 착취의 문제는 2021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년이라는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다뤄지기도 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의 촬영을 맡았던 감독인 크리스티안 페트리는 그는 용감한 인간이었고 멋진 순간들이 많았다. 모든 아동배우가 겪는 고통과 논란을 사회에 알린 일 역시 큰 의미가 있다라고 고인을 애도했습니다. 그는 생전에 아동배우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꾸준히 목소리를 냈는데요. 한 인터뷰에서는 아이들이 영화계를 떠나면 쉽게 쓰이다가 버려진다. 나는 그 현실을 드러내고 싶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비에른 안드레센은 영화사에 길이 남을 만한 독특한 캐릭터와 미학적 상징성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아동배우의 인권에 대한 무거운 사회적 화두를 우리에게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여러분들 넷플릭스 많이들 보시죠? 2025년 3분기 넷플릭스를 먹여 살린 괴물 같은 흥행작이 있었죠. 넷플릭스가 2025년 3분기에 무려 115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작년의 같은 기간보다 17%나 성장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애니메이션 K-POP 데몬 헌터스의 엄청난 흥행이 있었는데요. 이 작품은 지난 6월에 공개가 됐죠. 그래서 첫 91일 만에 무려 3억 2,500만 조회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2021년 레드 노티스가 세웠던 이전 1위 기록인 2억 3,090만 회를 아주 갑번이 넘어선 엄청난 수치입니다. 물론 넷플릭스의 3분기 순이익은 25억 달러로 예상치였던 30억 달러에는 조금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K-POP 데몬 헌터스 같은 강력한 히트작의 힘에 더해서 꾸준한 구독자 증가, 가격 인상, 그리고 광고 수익 증가가 이번 매출의 호조를 이끌었습니다. 자, 이렇게 잘 나가는 넷플릭스지만 작은 악재는 있었습니다. 넷플릭스는 지난 6월 브라질 세무당국과의 분쟁으로 6억 1,900만 달러의 일회성 비용이 발생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향후 실적에 중대한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고 하네요. 하반기에는 기르모 델토로 감독의 프랑켄슈타인, 그리고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기묘한 이야기의 마지막 시즌이 계획되어 있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K-POP 데몬 헌터스를 스크린 밖에서도 만날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헤즈브로나 마텔 같은 대형 완구사와 토이 라이센스 계약까지 체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인형과 장난감 등 상품화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라고 하네요. 이번 K-POP 데몬 헌터스의 전 세계적인 대성공은 넷플릭스가 글로벌 OTT 시장을 어떻게 주도하고 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넷플릭스의 하반기 기대작으로 프랑켄슈타인을 언급해드렸는데요.
요즘 기술 이야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바로 AI인데, 이 AI가 영화를 만든다면은 프랑켄슈타인 감독인 기에르모 델토로 감독은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델토로 감독이 넷플릭스 신작 프랑켄슈타인 홍보 과정에서 예술 분야에서의 생성형 AI 활용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델토로 감독은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AI 그 자체보다 인간의 어리석음이 더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는 기술 발전을 맹목적으로 밀어붙이는 태도를 바로 자신의 영화 속 창조자인 빅터 프랑켄슈타인에 빗대어서 비판했는데요. 테크 브로들이 어떤 결과도 고려하지 않고 창조한다라는 점에서 프랑켄슈타인과 비슷하다라며 우리도 이제 멈춰서서 어디로 가는지 스스로 생각할 지점이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델토로 감독은 AI 모델이 예술가의 고유한 창작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 냉각 등으로 인한 환경 파괴, 즉 환경에 악영향까지 미친다는 점을 크게 우려했습니다. 이틀 전 누군가가 이메일로 저에게 AI에 대한 견해를 물었습니다. 제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차라리 죽겠다 였습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생성형 AI에 대한 사용이 예술가의 본질과 인간다움을 훼손한다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이죠. 사실 최근 영화계는 이 AI 논쟁으로 아주 뜨겁습니다. 최근에는 점점 더 많은 영화가 엔딩 크레딧에 생성형 AI 미사용 문구를 명확하게 표기하기 시작했는데요. 반면 일부 영화는 AI로 만든 일러스트 등을 사용해서 비판을 받기도 했죠. 물론 매드맥스 시리즈의 조지 밀러 감독이나 제작사 제이슨 블럼처럼 AI의 활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영화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델토로 감독은 영화의 특별함은 인간이 가진 결함과 그 창작 과정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인간성의 소중함을 지켜야 한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침 델토로 감독의 이번 신작 프랑켄슈타인 역시 이런 철학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는 원래 미니어처 등 정통적인 제작 방식을 즐겨 쓰기로 유명한데 이번 신작에서도 손수 만든 세트와 수작업 특수효과를 활용해서 AI와 대비되는 진짜 예술가로서의 입장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델토로 감독의 프랑켄슈타인은 현재 일부 극장에서 상영 중이며 11월 7일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저는 극장 상영으로 보고 왔는데 자세한 후기는 다음 이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알령이라는 높은 벽을 뚫고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집을 통해서 아이들의 세계를 섬세하게 그려냈던 윤가은 감독이 6년 만에 선보인 신작이죠. 세계의 주인이 중국 배급사 라이트 필름스 리미티드와 계약을 체결하고 중국 개봉을 앞두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아시다시피 한알령, 즉 한류 제한령으로 수년간 한국 영화의 중국 진출길이 사실상 막혀 있었는데요. 최근 봉준호 감독의 미키 세븐틴 등으로 조금씩 물꼬가 트이는 분위기이긴 했습니다만 이번 세계의 주인의 배급 확정은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이 라이트 필름스 리미티드라는 배급사가 과거에 기생충이나 아무도 모른다 같은 아시아의 대표작들을 배급해온 쟁쟁한 회사거든요. 이번 계약이 한국 영화가 중국 내 입지를 회복하는 중요한 신호탄이 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중국은 영화 수입 시스템상 국유 기업과 중앙선전부의 허가가 필수적인데요. 제9회 중국 핑야오 국제영화제에서 뜨거운 현지 반응과 좋은 온라인 평판 덕분에 비교적 신속하게 계약이 성사되었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 영화는 중국만 사로잡은 게 아닙니다. 이미 전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서 뜨거운 러브콜을 받고 있는데요. 세계의 주인은 제50회 토론토 국제영화제 플랫폼 부분에 한국 영화 최초로 초청돼서 큰 호평을 받았고요. 앞서 말씀드린 핑야오 국제영화제에서는 무려 2관왕을 차지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41회 바르샤바 국제영화제, 제69회 BFI 런던 영화제, 제49회 상파울로 국제영화제, 제70회 코크 영화제 등 세계 영화제들에 연이어 초청이 됐습니다. 영화제 상영 후에도 평당과 관객 평점에서도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죠. 국내에서도 이미 올해의 한국 영화 아무 정보 없이도 봐야 하는 영화라는 극찬과 함께 스포일러가 없는 관람을 권장하는 이른바 무스포 챌린지 열풍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10월 22일에 개봉했고요. 중국 내 공식 개봉일은 아직 미정입니다. 이번 세계의 주인은 한알령 완화 국면에서 한국 영화의 국제적인 확장성 그리고 동시대 청소년 서사의 새로운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계의 주인에 대한 자세한 리뷰는 지난 시간 제 방송 들어주시면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으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국 영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저희는 반가운 소식이 있는 반면 참 나쁘끄럽고 안타까운 소식도 있습니다. 한때는 대한민국 최고의 영예로 불렸던 시상식인데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대종상 영화제 소식입니다. 안타깝게도 대종상 영화제의 상표권이 다시 경매 매물에 나왔다라는 소식인데요. 올해 영화제 개최 역시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대종상 영화제는 1962년에 첫 발을 뗀 정말 유서 깊은 시상식인데요. 하지만 2023년까지 영화제를 운영해온 한국영화인 총연합회가 안타깝게도 최종 파산을 하면서 지난해 상표권이 처음 매각 공고가 됐죠. 그 후에 올해 초 한국영화기획프로듀서협회로 상표권이 공식 이전되면서 이제 정상화가 되려나 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협회 측이 계약금만 지급하고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서 지난 2025년 6월에 이 계약마저 해지되고 말았습니다. 이미 매수 희망자가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파산 관제인은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인수자를 찾고 있다라고 하네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상표권의 새 주인이 결정되어야만 영화제가 개최가 가능한데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제60회 대종상 영화제 개최는 사실상 불투명하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이 유서 깊은 영화제가 왜 이토록 계속 흔들리는 걸까요? 사실 최근 몇 년간 대종상 영화제는 영화인들과 관객들의 여론이 매우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정말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과거에는 상금이나 수상 자체를 돈으로 거래한다라는 이른바 금권 매수 논란까지 공개적으로 제기되면서 신뢰가 크게 실추되었죠. 최근에는 더 나가서 NTF 같은 디지털 방식을 활용해서 일반인이 돈을 내고 수상자를 결정하는 투표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돈을 많이 내면은 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비판이 쏟아졌고요. 심지어 인기상 투표를 아예 유료로 진행해서 논란이 됐었죠. 운영 파행과 주최 측의 혼란도 심각했습니다. 시상식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내부 단체 간의 반목과 파산 등이 겹치면서 상표권 매각과 개최 주최 혼란이 계속되고 있죠. 무엇보다도 영화인들의 외면이 컸는데요. 대리수상 금지 같은 일방적인 규칙에 반발해서 배우, 감독, 제작자 등 주요 영화인들이 대거불참하거나 보이콧을 선언하는 사태가 수년간 반복됐습니다. 특히 2015년에는 남녀 주연상 후보 전원이 불참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죠. 이러니까 신뢰가 바닥을 칠 수밖에 없겠죠. 심사 기준은 불투명하고 후보 선정이 번복되거나 수상자 정보가 잘못 표기되는 일도 있었고요. 급기야 주요 방송사들이 생중계를 포기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틱토커 등 논란이 많은 인물을 시상자로 초청하면서 시상식의 품격이 지속적으로 비판받기도 했습니다. 사실 대종상의 어두운 과거는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과거 정권과 유착해서 사회 비판적인 작품은 배제하고 반공 영화처럼 정치적 목적에 따른 시상을 해왔다는 점, 이른바 관제 행사, 어용 시상식이라는 평가는 오랜 기간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이 모든 악순환이 겹쳐지면서 국내 최장수 영화제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운영 주체와 상표권 계약이 반복적으로 해지되고 매각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신뢰와 권위 하락으로 영화인과 관객 모두가 대종상 영화제를 외면하는 분위기가 강해진 것인데요. 과연 입찰 마감일인 11월 10일까지 이 명맥을 이어갈 새로운 비영리 법인 인수자가 나타날 수 있을지 부디 좋은 주인을 만나서 이 오랜 시상식이 다시 한번 권위를 되찾을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대종상 영화제뿐만이 아닙니다. K-애니메이션을 살리겠다고 매년 수백억 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렇게 해서 완성된 작품 최근에 본 기억이 있으신가요? 연애 편지나 나쁜 기집애 이 정도가 있겠죠. 근데 어쩌면 우리가 못 본 게 아니라 완성 자체가 안 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의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사업에 아주 심각한 구멍이 뚫렸다라는 소식인데요. 5년 넘게 지원을 받고도 완성되지 않은 작품이 전체의 약 60%에 달하는 등 지원금 사후 관리가 부실하다라는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정말 놀라운데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정부 예산을 받은 애니메이션이 총 343편인데 이 중에서 실제로 완성된 작품은 148편, 43%에 불과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은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2020년 지원작 중 완성된 비율은 55%였는데 2021년에는 46%, 2022년에는 40%, 그리고 2023년에는 35%만이 끝까지 제작이 되었습니다. 매년 300억 원 안팎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지원을 받고도 약속한 6개월에서 1년 내에 제작 완료 조건을 지키지 않는 제작사가 절반을 훨씬 넘고 있는 셈이죠. 대체 이 돈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정부 지원금을 받고 아예 사업을 전환을 해버리거나 애니메이션 제작을 포기해버린 기업이 다수 확인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기존의 지식재산권, 즉 IP를 명분으로 반복적으로 정부 지원만 타내고 완성작은 내놓지 않은 업체도 있었고요. 예고편이나 프리뷰 영상만 그럴듯하게 공개하고 본편 제작을 중단해버리는 사례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물론 업체들은 시장의 상황이 어렵다, 추가 투자를 확보하지 못했다, 배급 유통망이 없었다는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한계들을 이유로 들고 있긴 한데요. 하지만 처음부터 정부가 해당 업체의 제작 역량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예산 환수 같은 사후 관리 역시 미흡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완성 비율이 떨어지는 와중에도 지원 예산은 계속해서 늘었다라는 점입니다. 2020년 228억 원이었던 지원 예산은 2023년 352억 원, 2024년에는 370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작품 수도 2020년 77편에서 2023년 94편으로 확대가 됐죠. 돈은 더 많이 붙고 작품 수는 늘렸는데 완성품은 오히려 줄어든 셈입니다. 결국 업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완성률을 높이기 위한 관리, 환수, 사후성과 점검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절실하다라는 여론이 거셀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관련 기관들이 앞으로는 선정평가부터 강화하고 제재나 지원금 환수 조치 같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애니메이션 지원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지원금은 환수되고 다시 재지원이 불가능하다라고 초롱님이 아주 친절하게 정정을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통적인 영화 산업과 정부 지원 산업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안 영화계의 영향력은 어쩌면 전혀 다른 곳으로 넘어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영화 보기 전에 유튜브로 리뷰나 요약본 먼저 찾아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분들 중 1등은 과연 어디에 살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바로 대한민국 영화 리뷰 유튜버 구독자 수 1위 지무비의 소식입니다. 지무비님이 최근 서울 용산구의 최고급 아파트 나인원 한남에 약 75평형 세대에 입주했다는 소식이 업계와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입주 조건인데요. 매매가 아니라 전세인데 보증금이 무려 77억 원이라고 합니다. 지무비님은 2025년 7월에 이 77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계약을 체결했고요. 9월에는 전세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금액은 해당 면적에서 역대 최고가 전세 거래 기록이고요. 불과 2달 전인 5월에 같은 평 70억 원에 거래가 됐는데 그보다 7이나 더 상승한 수치라고 하네요. 이 나인원 한남이라는 곳은 철저한 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로 아주 유명한 곳이죠. BTS의 RM씨와 지민씨, 지드래곤, 이종석, 주지훈 씨 같은 톱스타들은 물론이고 재계 인사들도 다수 거주하는 고급 단지입니다. 대신증권의 자회사가 이전에 미군기지인 외국인 아파트 부지였던 곳을 개발해서 341가구 규모로 조성한 곳인데요. 게이티드 하우스 형태라고 해서 건물 입구부터 4단계 보안 시스템을 갖추는 등 사생활 보호와 안전성이 매우 뛰어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무비님은 어떻게 이런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된 것일까요? 1990년생인 지무비님은 2017년에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했습니다. 영화 해설과 리뷰, 줄거리 요약, 그리고 영화 속 숨은 의미를 해석해주는 컨텐츠가 빠르게 성장을 했고요. 현재 구독자 389만 명을 보유하면서 명실상부 대한민국 영화 유튜버 분야 1위에 올라섰습니다. 전재산 28만 원으로 시작해서 360일을 일했다. 지금은 한 달에 행원 연봉의 4배를 번다라고 직접 밝혀서 업계에 큰 힘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를 토대로 월 수익은 억대 이상일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광고 수익이나 협찬은 물론이고요. 영화 배급사들로부터 직접 의뢰를 받을 때마다 개별 영화 리뷰 한 편당 수천만 원의 계약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지무비님의 77억 전세 계약은 영화 유튜버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 규모, 그리고 고소득 크리에이터들의 라이프 스타일, 나아가서 초고가 부동산 시장의 현황까지 상징적으로 드러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저는 무슨 업계든지 상위 몇 %는 응당 그에 걸맞는 수익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노력으로 이루어낸 결실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들으시는 분들에게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은 이 상위 1%의 성과를 보고서 나머지 유튜버들도 다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 같은 소상공인도 안 되는 그런 동네 구멍가게 유튜버에게 야, 유튜브 돈 많이 번다며? 지무비는 77억 원 전세서 들어갔다는데? 야, 그거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화계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더 흥미롭고 알찬 소식들을 가득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10월 결산하고 퍼스트 라이드 리뷰하고 굿뉴스 리뷰하고 이렇게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좀 길게 하네요. 그죠? 자, 10월 결산인데요. 이번 달에도 여러 영화가 이제 스쳐 지나갔는데 개인적으로는 기쁨과 아쉬움이 극명하게 교차하는 한 달이었습니다. 먼저 10월의 베스트 영화는 단연 세계의 주인이었고요. 망설임 없이 별점 5점 만점을 줄 만큼 압도적인 경험이었습니다. 한 줄 평으로는 이주하려는 자의 불안에서 주인이 되려는 자의 결단으로 라고 정리를 했는데 아마 큰 이변이 없는 한 올해의 한국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반면 10월의 워스트는 보스였고요. 별점 1.5점도 아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한 줄 평 그대로 시대착오적 개그의 장례식에 98분간 강제 조문당한 기분이었습니다. 98분 내내 낡고 의미 없는 유머를 견뎌내는 게 고역이었고요. 다가오는 11월에는 부디 보스 같은 영화보다는 세계의 주인 같은 멋진 작품들을 더 만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의 10월 결산도 받아봤는데 건담님이 체인소맨의 레제가 머리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지난 주말에 아이와 함께 코믹월드에 다녀왔는데 체인소맨의 레제 코스프레가 엄청 많더라고요. 유명한 코스어들은 줄을 서서 사진을 찍어야 되는 그런 지경이었는데 저도 줄을 서긴 섰습니다. 근데 제가 같이 찍을 용기는 안 나고 저희 애는 체인소맨을 안 봐서 레제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일단 아빠가 줄 서야 된다라고 하니까 같이 줄 서가지고 그 언니들이랑 같이 사진을 찍은 그런 웃지 못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저희 애 폰 바탕화면이 그때 그 레제랑 같이 찍은 사진이더라고요. 찍고 나서 이제 저희 애가 레제가 무슨 캐릭터냐고 물어봐서 뭐 이런 캐릭터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더니 체인소맨을 보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제가 판단하기에는 초등학생이 보기엔 좀 그런 것 같아서 너가 고등학생 되면 보여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애들이 보기엔 잔인한 것도 있고 주인공이 계속 그 여자 가슴 만지고 싶다라는 게 동기잖아요. 그거를 초등학생이 보면은 좀 그래요. 관람가나 15세 관람 가더라도 뭐 제가 먼저 보고 이 정도는 봐도 되겠다 싶으면은 그냥 애랑 같이 보곤 하는데 체인소맨은 좀 선을 많이 넘는 느낌이라 애랑 보기에는 좀 학생 정도 되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초자연님이 베스트는 원 배틀 레프트 어나더 PTA의 전작 리코리쉬 피자를 재밌게 봐서 이 영화에 대한 기대도 컸는데 기대 이상으로 좋았습니다. 25년이 아직 조금 더 남았지만 개인적으로는 올해 가장 좋았던 영화 베스트 5 안에 넣어볼만 합니다. 는 넷플릭스의 우먼 인 캐빈 10 편 보고 흥미가 생겨서 올라오자마자 봤는데 생각보다 허술하고 재미가 없었습니다. 영화 보느라 쓴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느낀 초자연님은 매우 우아하신 분인데 이런 분이 영화 보느라 쓴 시간이 아까웠다라는 표현을 쓴 거면은 거의 이제 보통 사람으로 치면 쌍욕에 가깝거든요. 진짜 별로였나 봅니다.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를 올해 베스트 5에 꼽으신 거는 정말 공감하고요. 저도 5편 뽑으라고 하면은 그 안에 이 작품이 들어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우먼 인 캐빈 10에 대한 후기는 아마 다른 분들께도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감상과 유효한 정보 감사합니다. 그리고 골당투 러버님이 저는 최고만 꼽겠습니다.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해주셨고요. 저도 인상 깊게 본 작품인데 다음 주 이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종년님이 10월 결산입니다. 베스트는 그저 사고였을 뿐 별점은 5점이고요. 호흡과 상황과 역사로 연출하는 그 많은 장면들을 잊게 하는 결말이라고 해주셨고 워스트는 익스텐션 별 1.5개 2025년 기준으로 아주 식상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그저 사고였을 뿐을 저는 아직 못 보고 있는 작품인데 어서 VOD 서비스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들 올해의 엔딩이라고 극찬하시던데 너무 궁금하네요. 반면에 익스텐션은 1.5점을 주셨는데 찾아보니까 2003년 작품이더라고요. 기대했던 신선함 대신에 어떤 실망감을 안으신 것 같은데 네. 심심한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네, 댓글 감사합니다. 그저 사고였을 뿐은 노베어스랑 연결해서 보면은 진짜 좋습니다. 라고 초롱님이 추천해 주시네요. 윤가님도 엔딩이 완벽합니다. 라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티님은 베스트를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 워스트를 연애편지를 해주셨고요.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를 10월 베스트로 꼽아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연애 편지를 이제 워스트로 하셨는데 많이 아쉬우셨던 것 같은데 저랑 저희 애는 나름 재밌게 봤던 작품이라서 어떤 점이 아쉬웠는지 궁금하면서도 동시에 좀 알 것도 같은 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유치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솔직한 감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슬립리스님이 베스트는 세계의 주인, 워스트는 부산포니아라고 해주셨는데 부산포니아 찾아보니까 10월 22일에 개봉했더라고요. 근데 이런 작품까지 극장에서 보실 정도면은 정말 극장과 영화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계의 주인 보신 걸로 다른 취향이 아니었던 작품들이 모두 보상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태호님이 저도 세계의 주인이 베스트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이 세계의 주인이 5만 관객을 돌파했던데요. 입소문이 널리 퍼져서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10월의 영화 결산도 여러분 덕분에 즐겁게 마무리합니다. 이번 달에도 각자의 인생 영화를 만나신 분도 아쉬운 영화를 이야기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신 분도 계신데요. 다양하게 의견을 나누면서 10월의 영화계를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가는 새로운 11월의 영화들로 채워지기 시작했는데요. 또 어떤 멋진 작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부지런히 보고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도 11월에 저와 함께 행복을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퍼스트 라이드의 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지만 솔직히 알고 봐도 크게 바뀔 것 같진 않은 스포일러니까요. 그냥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영화 30일 기억하시나요? 216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면서 정말 큰 사랑을 받았었죠. 저도 이 30일이 보여줬었던 클리셰를 비트는 유머나 예측 불가능한 전개 이런 것들이 제 취향이라서 극장에서 2회차를 했을 정도로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30일을 만든 남대중 감독과 강하늘 배우가 다시 뭉친다라고 해서 저도 개봉 전부터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30일에 빵빵 터지는 웃음을 기대하면서 극장을 찾았는데 그런데 기대를 너무 한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작품이었고요. 먼저 스포일러 없이 줄거리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영화는 24년지기 절친 사총사가 등장을 합니다. 강하늘 배우가 연기한 태정 그리고 김영광, 차은우, 강영석 배우가 각각 연민, 도진, 금복 역을 맡았습니다. 이 네 친구가 드디어 꿈에 그리던 첫 해외여행을 태국으로 떠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태정을 일편단심 짝사랑하는 한선화 배우가 연기하는 옥심이 예고 없이 합류하게 되면서 모든 게 삐걱대기 시작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저처럼 30일에서 봤던 그런 빵 터지는 큰 웃음이나 허를 찌르는 개그 이런 걸 기대하셨다면은 아쉬울 수 있는 작품이고요. 영화 초반부는 이 내 친구의 끈끈한 우정이나 소소한 개그 장면들을 나열하면서 이 캐릭터를 쌓아 올리는데 집중을 하더라고요. 이게 등장인물이 많다 보니까 각자에게 서사를 부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정작 이 친구들이 비행기를 타기까지 꽤 오랜 시간을 씁니다. 이 과정에서 이야기 자체의 힘이 좀 약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큰 줄거리를 따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웃음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웃음을 위한 장면에 집중하고 있구나라는 인상이 좀 강하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허를 찌르는 유머보다는 그냥 각 장면에서 개별적인 웃음을 주려고 하고 이 과정에서 친구들이 겪는 감정의 변화나 관계성에 오히려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느낌이었어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 남대중 감독이 이 영화가 위로의 영화라고 이제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 소중한 사람들과 지금을 즐겁게 살아가자라는 취지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웃음 뒤에 감춰진 삶의 무게, 우정, 서서히 잃어가는 젊음에 대한 아쉬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늘 다음을 기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 현대인의 삶 속에서 친구들과 함께 했던 그 당연한 하루가 직장 상사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이 특별한 하루가 되어버린 그런 현실을 이야기하고 싶었다라고 합니다. 특히 태정의 모습을 보면은 수능 만점까지 받았던 수재인데 결국은 상사의 눈치를 보면서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직장인이 됐거든요. 이게 어른이 되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의 라이드는 중반 이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친구들이 태국 현지에서 예상치도 못했던 거대한 범죄 조직이랑 얽히게 되는데요. 여기서 정말 뜬금없이 장기매매라는 소재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이 영화의 장르를 급격하게 틀어버리는 변곡점이 되는데요. 아마 이 지점에서 많은 관객분들이 당혹감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 역시도 그냥 가벼운 코미디를 기대했다가 이런 이 무거운 소재를 마주하고는 정말 놀랬거든요. 전반적인 코미디 톤이랑은 너무 대비되는 이 무거운 소재가 영화의 흐름상 다소 뜬금없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 감독은 인터뷰에서 원래 대본에 있었다라고 하던데 의도한 건 아니셨겠지만 최근에 캄보디아 사건 같은 실제 사회 이슈들이랑 맞물리면서 시적절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긴 한데
이 작품으로 보자면은 많이 뜬금없는 부분이긴 했습니다. 초반에 보여줬던 그런 가벼운 에피소드들이나 우정의 서사들은 결국 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터져나오는 우정의 진심을 위한 빌드업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런 급격한 톤의 변화가 관객들에게 매끄럽게 전해질지는 글쎄요. 이거는 좀 호불호가 갈릴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불호였습니다. 이렇게 아쉽고 혼란스러운 지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우들의 연기는 빛이 납니다. 강하늘 배우는 뭐 특유의 능청스러운 코미디 연기부터 극한의 상황에 몰린 절박함까지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요. 강하늘 배우를 필두로 김영광, 강영석, 차은우 배우까지 이 주연진들이 10대 고등학생에서 성인으로 이어지는 그 시간차를 순조롭게 연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번 영화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한선아 배우였습니다. 엉뚱한 짝사랑 캐릭터로 웃음을 주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친구들을 구하려고 누구보다 용감하게 행동하는 옥심이라는 캐릭터가 가장 기억에 남더라고요. 한선아 배우의 그 러블리함이 강하늘 배우의 코믹 연기랑 어우러지면서 환상의 케미를 보여주는데, 맹목적으로 태정이를 짝사랑하는 이 옥심이라는 캐릭터를 정말 한선아이기 때문에 가까스로 살려냈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존재감이 정말 컸습니다. 한선아 배우 연기 너무 잘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호감인 배우입니다. 술꾼 도시 여자들에 나오는 것 봐도 굉장히 호감이죠. 아메바 소녀 2 너무 보고 싶다. 교생실습. 빨리 개봉해라. 개봉 소식이 안 들리냐? 검색 한번 해볼까요? 개봉일이 그냥 2025년 하반기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뭐 하반기라고 해봤자 지금 11월, 12월이잖아요. 뭐 2달 안에 하겠죠. 그죠? 정리하자면은 개인적으로는 30일에 유쾌함을 기대했던 터라 큰 웃음보다는 소소한 웃음을 주는 개그 타율이 좀 아쉬웠고요. 후반부의 급격한 장르 변화가 다소 실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이야기의 전개가 산만하게 느껴졌고 캐릭터의 설정에 의존한 개그가 많아서 완성도가 아쉬운 작품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비록 불호였지만 시사회 반응이 나쁘지 않고 강하늘, 차은우, 한선아와 같은 대중적인 호감도가 높은 배우들의 티켓 파워가 있으니까 손익분기점이 160만 관객이던데 관객수를 한번 볼까요? 토요일 관객수가 나왔겠네. 박스오피스 1인데 9만 6천 명이 봤네요. 주말인데 10만을 못 넘겼네. 지금 누적 28만인데 못 넘기겠네요. 입소문이 났나봐요. 어쩌면 이 퍼스트 라이드라는 영화가 현재 한국 영화계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예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코미디에다가 우정이나 여행 같은 익숙한 소재를 버무리고 거기에 예상치 못한 장르적인 반전을 더해서 안전한 흥행을 노리는 손익분기점 100만에서 150만 규모의 영화들 말이죠. 혹시 이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신다면 댓글로 후기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메인 리뷰인 굿뉴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이자 변성현 감독의 신작 굿뉴스를 감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변성현 감독 영화는 아무리 못해도 기본은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복순에서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셨는데 저는 변성현 감독 필모 중에서는 가장 아쉽긴 해도 그냥 볼만은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변성현 감독과 설경구 배우가 또다시 만난다라고 해서 기대를 하고 봤습니다. 재생시간이 2시간 18분인데 솔직히 길다면은 긴 시간인데 이게 후반부에 가서 조금 늘어지는 감이 있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꽤 흥미롭게 봤던 작품이고요. 이번 영화는 1970년에 있었던 일본 항공 요도호 납치 사건이라는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조작하려고 하는 권력의 민낯, 그리고 진실과 거짓, 믿음과 현실의 경계를 그리는 블랙 코미디 장르이죠. 스포일러가 없는 데까지만 줄거리를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1970년 3월 31일 일본의 극좌 단체 적군파 소속 9명이 도쿄에서 후쿠오카로 향하던 일본 항공 요도호를 납치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들은 북한 망명을 요구했고 한국 정부는 김포공항을 평양 순안공항처럼 위장하는 황당한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군인들이 북한군 복장으로 갈아입고 평양 도착 환영이라는 플랜카드를 내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진 겁니다. 영화는 이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정체불명의 해결사 아무개와 엘리트 공군 중위 서고명, 그리고 중앙정보부장 박상현이 벌이는 작전을 그립니다. 100여 명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한국, 일본, 미국 당국자들은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그 속에서 각자의 욕망과 신념으로 충돌하는 인물들의 치열한 심리전이 펼쳐집니다. 과연 이들은 무사히 인지를 구출할 수 있을까요? 영화
굿뉴스입니다. 2024년 6월에 1971년 대한항공 F-27기 납북 미수 사건을 다룬 영화 하이제킹이 개봉했었잖아요. 두 영화 모두 1970년대 항공기 납치라는 소재를 다루고 있는데 접근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하이제킹은 비행기 기 내에 긴박한 상황에 집중했다라면은 굿뉴스는 지상에서 벌어지는 권력의 게임과 진실의 조작을 블랙 코미디로 풀어내더라고요. 이 영화의 제목인 굿뉴스가 이 영화의 전체를 관통하는 반어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영화는 일어난 사실에 약간의 창의력 그리고 대중의 믿으려는 의지가 더해졌을 때 진실이 어떻게 굿뉴스로 조작이 되고 포장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뒤에서 어떤 지랄이 벌어지든 간에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걸 믿고 믿으면 더 이상 구라가 아니다. 이 대사처럼 여기서 말하는 굿뉴스는 진짜 진실이 아니라 권력이 믿게 만든 사실이라는 거죠. 좋다고 규정된 소식을 뜻하는 이중적인 제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성현 감독은 인터뷰에서 사람을 구조한다는 것 자체가 굿뉴스이지만 주인공이 처한 상황은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다. 누군가에게는 좋은 소식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반갑지 않은 소식일 수도 있는데 그런 반어적인 의미가 재미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영화 속에서 진실은 간혹 달의 뒷면에 존재한다 라거나 때로는 진실도 거짓말을 한다와 같은 그럴듯한 명언이 반복되잖아요. 우리가 보는 뉴스, 그러니까 달의 앞면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이야기겠죠. 그 뒤에 감춰진 달의 뒷면, 즉 정치 공작이나 여론 조작, 권력 암투 같은 것들이 언제나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 영화는 냉소적이면서도 유머러스하게 보여줍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했었던 영화 속에 나오는 이 명언들은 진실과 거짓이 명확하게 나뉘지 않는 사회의 복잡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보는 관점과 믿음에 따라 언제든지 진실은 뒤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영화 속 인물들은 진짜 진실을 찾는 게 아니라 믿게 만들 수 있는 진실을 만들어내는데 더 집중합니다. 진실과 거짓은 종이 한 장 차이이고 보는 관점과 믿음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김포공항을 평양공항처럼 위장하는 황당한 작전 자체가 바로 이런 논리의 결과물로 보였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이 명언들을 한 사람이 트루먼 쉐이디라고 자막으로 소개가 되는데 이 인물조차 가상의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변성현 감독은 인터뷰에서 믿었던 것이 거짓일 때가 있고 진실도 때로는 떨떨하다라는 생각을 하던 때였다. 권위 있어 보이는 명언조차도 거짓말인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고 요도호 납치 사건은 그의 적격이라고 생각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따로 찾아보지 않으면은 진짜 저런 사람이 저런 말을 했겠구나라고 관객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멋있는 명언인 줄 알고 받아들였다가 나중에 이게 가짜라는 걸 알게 되면은 관객들도 한번 속은 기분이 들겠죠. 우리가 얼마나 쉽게 권위 있어 보이는 것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지,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몸소 체험하게 만드는 깨알 같은 장치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영화는 권력의 조작과 언론의 역할, 관료주의의 무책임함을 날카롭게 풍자합니다. 100여 명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인데도 한국, 일본, 미국 당국자들은 모두 자신의 책임 소재를 줄이는 데만 급급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사람들의 생명보다 자신의 권리와 권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비겁함과 무책임함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모습이 비단 1970년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게 더 씁쓸하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뉴스도 어쩌면 누군가에 의해서 목적을 가지고 위장된 진실일 수 있다라는 불편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변성현 감독과 설경구 배우의 네 번째 만남이라는 점에도 인상적이었는데요. 이 두 사람의 협업은 단순한 밤이 아니라 진화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안당 세상에서의 설경구 배우는 한재호를 연기하면서 지천명 아이는 신드롬을 일으켰죠. 욕망과 적 결핍이 공존하는 복합적인 캐릭터를 선보이면서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킹메이커 김대중 전 대통령을 모티브로 한 정치인 김범을 연기하면서 빛을 상징 이상주의적 리더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길복순 회사 대표 차민규를 연기하면서 룰을 중시한 사람과 인간적 면모를 시해 보여줬습니다. 변성현 감독은 이 설경구라는 배우를 가장 잘 알면서도 동시에 가장 낯설게 만드는 감독인 것 같아요. 이번 굿뉴스에서는 설경구 배우에게 꾀재재한 얼굴, 낡은 양복, 무채색 톤의 비주얼 같은 완전히 새로운 외형적 변화를 줬더라고요. 점도 여기 하나 찍고, 이 불안당의 그림자와 킹메이커의 정치적인 두뇌 싸움을 모두 가진 진실을 설계하는 자로 변성현 감독의 세계관을 완성시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홍영 배우가 연기한 공군 중위 서교명도 인상적이었는데요. 설경구가 연기하는 노련하고 의문스러운 암호계와
연기와 대비되면서 약간 삐딱하면서도 야심으로 가득 찬 청년의 모습을 완벽하게 소화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가장 호불호가 갈리는 지점이 아마 류승범 배우가 연기한 중앙정보부장 박상현일 것입니다. 지나치게 과장된 연기라는 비판도 있는데 저는 이것도 의도된 연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권력 지향적이면서도 능청스럽고 유머러스한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일부러 과장된 톤을 사용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특히 이 충청도 사투리가 어색하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저는 이게 일부러 과장된 캐릭터를 연출했다라고 생각하면서 보니까 오히려 그게 그냥 캐릭터의 정체성인 것 같기도 하면서 크게 불편하진 않더라고요. 이런 배우들의 열정과 변성현 감독의 특유의 감각적인 연출이 만나면서 독특한 작품이 탄생한 것 같습니다. 변성현 감독의 특유의 감각적인 연출은 이런 주제를 그냥 무겁게만 다루는 게 아니라 스타일리시하게 포장합니다. 이 스타일 자체가 어쩌면은 영화의 메시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실이 어떻게 그럴듯하게 포장되고 조작되는지를 연출 방식 그 자체로 보여준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만화적인 연출이랑 빠른 편집, 그리고 가벼운 유머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영상미를 정말 잘 뽑아냈더라고요. 이번 영화에서도 인상적인 장면들이 많았는데 한국 관제사와 북한 관제사의 대결을 서부극처럼 연출한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버튼 클릭 한 번으로 여객기의 교신 주파수를 낚아채야 하는 그 긴박한 순간을 총알 한 발로 승부를 가르는 서부극의 한 장면처럼 표현한 게 재밌더라고요. 진지한 상황을 유머러스하게 풀어내면서도 긴장감을 놓치지 않는 그 밸런스 감각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미술도 칭찬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한아름 미술 감독은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실제 1970년대에 사용됐었던 동일한 기종인 보잉 727의 폐 비행기를 미국에서 구입해서 한국으로 가져왔다라고 합니다. 비행기를 3, 4등분으로 나눠서 배에 싣고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이런 디테일에 대한 집착이 영화의 현실감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1970년대의 색감 있는 소품들도 세심하게 신경을 썼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류승범 배우의 과장된 연기나 충청도 사투리 같은 경우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불호는 아니었지만 이제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이게 불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초중반에는 리듬감 있게 잘 이어가다가 이 김포가 평양이 아니라고 밝혀진 시점부터 마지막까지는 다소 조금 늘어지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영화가 다루는 주제가 가볍지만도 않고 대사량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냥 가벼운 오락 영화를 기대한 관객분들에게는 조금 피로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명확한 선악 구도나 이 사이다 같은 통쾌한 결말을 주지 않는다라는 점도 하이제킹 같은 긴박한 액션이나 권성징악의 통쾌함을 원했던 분들에게는 좀 찝찝하거나 모호한 여운을 남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굿뉴스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 영화 중에서 꽤나 돋보이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 작품들이 다소 실망스러운 것들이 많아서 기대를 낮추고 봤는데 생각보다 잘 만든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변성현 감독의 특유의 개성과 설경구 배우를 비롯한 배우들의 열연, 그리고 진실과 거짓에 대한 질문이 어우러진 수작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변성현 감독의 전작을 좋아하셨던 분들, 블랙 코미디와 정치 풍자를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추천하고 싶고요. 특히 킹메이커나 내부자들, 더킹 이런 정치 스릴러 좋아하시면은 이 영화도 충분히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가벼운 오락 영화를 기대하시거나 과장된 연기 스타일에 거부감이 좀 있으신 분들, 그리고 명확한 권성징악의 통쾌한 결말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아쉽게 느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진지하고 무거운 드라마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100여 명의 목숨이 위협받는 위급 상황을 이 코미디로 풀어내는 방식이 좀 적응이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 계속 생각하게 되는 질문이 있는데 우리가 매일 접하는 뉴스는 과연 진실일까요? 아니면은 누군가가 만들어낸 굿뉴스일까요? 달의 앞면만 보고 뒷면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런 질문들이 영화가 끝나고도 계속 머릿속을 맴돌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나요? 다양한 감상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읽어보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거의 2시간을 채우는 것 같은데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한 내용은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 플랫폼에 업로드될 예정이고요. 무편집본은 유튜브 멤버십 월 1990원 혹은 팟빵에서 건당 300원에 청취가 가능하십니다. 여러분들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